정신 차려서 빨리 음식 차려.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남편은 화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와인 한 병을 더 들고 부엌에서 나갔다. 물론 도와주겠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깨진 접시를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실증났다. 왜 항상 나만 이래야 하나? 뭐가 문제야? 그 순간 늦게 오신 시아버지가 접시가 깨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엌에 나타나셨다. 조리대에 놓인 많은 접시를 보시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이렇게 많이 다 당신이 직접 만든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나는 반쯤 포기한 어조로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항상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깨진 접시 조각을 모았다. 그런 나를 보신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놀란 표정이 분노로 바뀌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아내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어. 너도 같이 와. 그 말씀과 함께 시아버지는 나를 거실로 데려가셨다. 저는 캐서린 로즈, 32세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편 마이크와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린이 병원에서 외래 간호사로 일했지만 최근에 같은 도시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직 신혼부부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서 떨어져 일하시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남편이 걱정되어서 우리가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살면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시기에 서로 도와주고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건 엄청난 오산이었고 곧 캐서린, 너무 안 됐어. 새로운 직장으로 바뀐 후 처음으로 야간 근무를 했을 때였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생소한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의 불쾌한 말씀이 나를 맞았습니다. 아침 9시였고 남편은 아마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이미 출근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동네 사람들이 종종 우리 집을 지나다닐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 목소리는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침밥도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침밥?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두 사람분 아침밥을 준비하고 출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목도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그 점을 지적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내가 고의로 괴롭히려고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결국 다시 시어머니를 위해 아침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시어머니, 너무 융통성이 없으세요. 아침밥을 다시 만들어주면서 시어머니는 한마디 감사의 말씀도 없이 한 입 베어 물고는 맛이 너무 강하다거나 너무 짜다고 불평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졸리고 머리가 멍했기 때문에 그 불평은 무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방으로 가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정하게 나를 막으셨습니다. 캐서린, 어디 가려고 그래? 아직 설거지가 남았잖아.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방금 야간 근무를 마쳤는데 설거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뭐라고 하는 거야? 요리는 설거지도 포함이야. 설거지와 세탁은 특별히 내가 하라고 맡겼으니까 쉬고 싶으면 먼저 그걸 해, 알았지? 네, 그럼 적어도 제가 쉬고 나서요. 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며느리잖아. 네, 하지만 저는 괴물은 아니에요. 아이가 있으면 다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직 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납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집안일은 내가 해줄게. 최근에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아직 아이가 없다는 뜻이 은근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손주에 대한 기대가 아내인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신혼여행에서 임신을 했고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람은 이미 3 자녀의 엄마입니다. 저는 그들이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저도 가능한 한 빨리 임신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임신하면 이 불편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몸을 돌보고 보충제를 먹고 심지어 불임 치료를 위해 교회에도 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침내 큰 노력 끝에 일을 마치고 시어머니께 이제 쉬러 갈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잘했어. 이제 낮잠을 잘 시간이야. 점심으로 파스타를 먹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시계가 오래전에 정오를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불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병원 의사가 치료 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우리가 같이 가라고 하셨어. 이번 토요일은 비워줄 수 있어? 남편의 야근과 제 근무가 겹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저는 불임 전문 병원에 처음 방문한 결과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지만 제가 한 일은 기초 체온표를 제출하고 혈액 검사를 받고 간단한 상담을 받은 것뿐입니다. 아, 처음 들어보네. 아이를 가질 수 없을까 봐 병원에 가라고 했잖아. 네, 그렇게 했지만 내가 왜 가야 해? 남편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불임 치료는 여성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는 혼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치의는 임신을 하려면 남편과 아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생식 기능이 정상인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액의 양과 농도, 정자의 운동성과 형태 등을 철저히 검사합니다. 무정자증과 소정자증과 같은 이상은 결과에 따라 후속 치료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불임 치료를 하는 동안 정액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도 설명해 줄 거야. 내가 왜 들어야 해?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잖아.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매번 어머니를 만나면 아이가 생겼냐고 물어보시잖아. 어머니를 비난하지 마. 아이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빨리 해결해줘. 그래서 당신의 협조가 필요해. 불임 치료를 하려면 난관과 난소를 검사하고 정액 검사를 해야 해. 난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소와 같이 잘 되고 있고 양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 검사할 필요가 없지. 그럼 증명해봐. 동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절대 안 해. 제가 잘못 물어봤나요? 남편은 기분이 상한 것 같았고 대화가 끝났다는 듯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간 근무의 존재는 간호사가 독특한 직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 스케줄의 구성은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직장을 바꾼 후에 기본적으로 3교대로 일합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 외에도 한 달에 야간 근무가 4, 5회, 심야 근무를 포함하면 약 8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불규칙한 근무 시스템이 아니라 집에서 시어머니가 내린 지시가 잇따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야간 근무 후에는 주간 근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직장을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에게 엄격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를 보면 믿을 수가 없지만 결혼 직후에는 이렇게 집안일을 다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불과 반년 남짓 그런 생활 방식을 유지하니 결혼했을 때는 건강했던 제 몸이 이제는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고 뚜렷이 병약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나 남편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만나서 그런지 어떤 것들은 간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여름날 남편이 기쁜 표정으로 다가와서 엄마가 이번 일요일에 60살이 되는데 파티를 열 거야. 엄마가 기대하시고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어 하시니 준비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손으로 쓴 종이를 건네주셨습니다. 손님의 이름과 연락처, 식사 메뉴, 특정 식기, 음식을 제공하는 순서, 준비할 술 종류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손님의 수와 일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10명이에요? 이 메뉴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하고 일요일에? 방금 야간 근무를 마쳤거든요. 어쩔 수 없어. 엄마가 그날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 괜찮아. 넌 항상 오후까지 깨 있잖아. 어차피 주간 행사니까 문제 없어.
그러더니 저를 그대로 두고 나가셨습니다. 두 분 다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상하게도 그걸 확신한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0번째 생일 파티가 있는 날 아침이 되어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집안일과 파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세탁과 청소를 했지만 도움이 된 것 같았지만 남편이 미리 사야 할 음식 중 일부를 먹어버려서 다시 쇼핑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손님들이 메인 요리를 만들기 전부터 집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화장을 하고 기운이 넘치는 시어머니는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음료수, 안주 몇 가지,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즐기는 동안 메인 요리를 마칠 수 있었지만 시간은 이미 촉박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밀어붙였지만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캐서린, 뭐 하는 거야? 느리네. 시어머니가 메인 요리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였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쿵쿵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직 차려지지 않은 접시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안 됐어? 제대로 준비해서 음식을 빨리 내놔.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마. 그는 투덜거리며 환기시키기 위해 놓아둔 와인병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서빙을 위해 쌓아놓은 접시들이 무너졌습니다. 몇 개가 조리대에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접시였고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마이크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거기에 쌓아놓지 말았어야지. 그러더니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그가 도와줄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깨진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싫어? 왜 항상 나만 이래야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시아버지 존이 부엌 입구에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늦게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아, 접시가 깨졌군. 다치지는 않았지? 그의 말에는 꾸중이 없었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글썽여졌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설날 이후로 존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존은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 깨진 접시를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 가득 찬 음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캐서린이 직접 만든 거야? 그는 준비를 도와줄 만한 다른 사람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집에 없으셨잖아요. 저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반쯤 자조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항상 이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치운 접시 조각을 모아 일어났습니다. 그런 나를 본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전에 만났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지친 모습, 머리카락과 피부는 엉망이었고 눈 밑에는 짙은 검은 고리가 있었고 예전에 있었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에 놓인 산더미 같은 접시와 제 말, 모든 단서가 그를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던 놀란 표정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어. 너도 같이 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엌을 나가려고 하는 저를 서둘러 막았습니다. 아직 요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그는 제 작은 저항을 잠재웠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저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남편이 손님들을 위해 가져온 와인을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하려고 그래? 오, 너도 마침내 왔구나. 여러분, 이분이 제 남편 존이에요. 오랫동안 집에서 떨어져 일했지만 오늘은 제 생일을 위해 특별히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존을 소개하자 손님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존입니다. 아내의 남편이죠. 제 아내는 항상 여러분의 친절함에 감사하고 있어요. 존, 나를 바보라고 하다니 너무 심하네. 오늘 제 60번째 생일이잖아. 바보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진짜 바보야. 그 한마디와 함께 방의 밝은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존은 제가 뒤에 서서 숨어있게 하고 옆으로 돌아서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이분이 제 아들 아내 캐서린입니다. 존은 아내의 말을 막으려는 시도를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우리 아들과 결혼했어요. 마음이 크고 밝은 여자였고 무엇보다 멋진 미소를 지녔어요. 아들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녀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적어도 반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이렇게 지치지 않았고 생기가 없지 않았어요. 존이 말을 멈추자 손님들 사이에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사진과 너무 달라요. 확실히 너무 많이 하셨다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존은 아내에게 돌아섰습니다. 캐서린이 이렇게 많이 변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설날 이후로 야간 근무가 있는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캐서린의 동료들은 모두 이런 건강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노동법 위반이에요. 의료노조에 연락해야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직도 모르는 척 하시네요. 들었어요. 캐서린을 쉬지 않고 뼈가 될 때까지 일하게 했대요. 오늘도 방금 야간 근무를 마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모든 요리를 혼자 하게 두었다고요. 부엌에서 거실로 들어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게 휴가는 거의 주지 않고 하녀처럼 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장할 수 없다는 듯이 얼굴을 돌렸고 시아버지는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마이크야. 캐서린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 알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건 캐서린과 엄마 사이의 문제잖아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결혼식에서 뭐라고 맹세했어? 그녀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지금 그녀가 행복해 보여? 네, 때로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었지만 엄마는 아이가 없는 아내는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남자는 어머니보다 배우자를 우선시해야 해요. 이전 아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잖아? 과거의 이혼을 잊었어?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벌겋게 질렸습니다. 저도 입을 벌리고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결혼했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전처가 지금 제가 당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놀랐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건 아이가 없는 며느리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다면 아내로서 실패한 거죠. 이 여자는 불임이라도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의 주장은 그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일 뿐이에요. 뭐라고? 당신은 집에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야. 당신은 모르지. 손주가 하나도 없다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동안 당신은 몰랐을 거야.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조금 안 됐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처와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손주가 당신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확고한 어조로 말하며 방에서 가져온 종이 몇 장을 시어머니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불임 클리닉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혈액검사, AMH 검사, 자궁 투과성 검사, 항정자 항체 검사 등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제 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처도 마찬가지였다면 그로부터 유일한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 마이크에 있어요. 당신은 짐작했을 거야. 그래서 검사를 그렇게 꺼렸던 거지? 그런데 나를 변호하는 대신 엄마와 함께 나를 하녀처럼 대했어요. 지금까지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꾸중을 듣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전처에게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혼하자, 마이크. 잠깐만, 내가 불임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대로 검진을 받아봐. 솔직히 그 결과는 상관없어. 말을 다한 후 계속해서 변명하는 남편과 흐느끼는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에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후 남편과 저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반대하려고 했지만 그날 거실에서 우리의 대화를 녹음한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6개월 동안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정액 검사를 받았고 실제로 불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재이혼 소송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분노했습니다. 놀랍게도 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시아버지에 따르면 마이크가 전처에 대한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에게서 상황을 빨리 인지하지 못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들의 정자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았습니다. 1년 후 소문에 따르면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집에서 쫓겨나 같은 도시의 공공주택에서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소문은 친구들을 통해 퍼졌고 지금 전 남편은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저는 존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고 6개월간의 데이트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는 존이 매우 신뢰하는 부하 직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부인과를 방문했더니 임신 2개월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존에게 그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결국 그는 우리를 소개시켜준 사람이자 저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준 사람이니까요.